미술이 쉬워지는 시간 아랑깃발입니다. 자, 오늘 같이 보실 작품은 나폴레옹 대관식입니다. 이 작품은 다비드가 그렸습니다. 굉장히 큰 작품입니다. 가로가 979cm, 1000m에 가깝죠. 높이도 6m가 넘습니다. 굉장히 큰 작품이고 등장인물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작품은 나폴레옹이 스스로 황제가 되겠다고 선언한 후 황제 취임식을 표현한 작품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그림이 좀 이상합니다. 나폴레옹은 이미 황제의 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후 조세핀에게 왕비의 관을 수여하는 그런 장면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뒤에 교황이 조용히 앉아서 축하해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제목처럼 나폴레옹 대관식과는 약간 그림이 조금 맞지 않습니다. 이 작품을 이해할 때 작품의 기법이라든지 작품의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부연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나폴레옹은 어쩌다가 최고의 권력에까지 오르게 됐으며, 그리고 최고의 권력에 오른 나폴레옹이 왜 굳이 황제까지 되려고 했는지, 그리고 다비드는 나폴레옹 대가식을 왜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것이 이 작품을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폴레옹이 최고의 권력에 오르기 전 당시 프랑스 상황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루이 14세 때 베르사유 궁전을 짓습니다. 여기에 어마어마한 프랑스의 국가 재정이 투입됩니다. 프랑스가 여기서 한번 허리가 휘청합니다. 루이 16세 때는 신대륙 아메리카에서 영국과 식민지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영국한테 집니다, 프랑스가. 그래서 식민지를 다 뺏깁니다. 영국의 무리한 세금 정책에 반발해서 미국의 식민지들이 독립전쟁을 벌입니다. 프랑스가 아주 기분이 좋죠. 여기에 프랑스가 국가 재정을 다 투입시킵니다. 돈도 주고 무기도 뒤에서 다 대줍니다. 근데 너무 많이 대줬습니다. 프랑스의 국가 재정이 바닥이 납니다. 루이 16세가 이제 큰일이 났죠. 당시 프랑스에서는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제3계급에서 시민들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민들이 아닙니다. 이때 말하는 시민들은 상업을 하는 사람, 상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부를 축적한 사람, 가게도 있고 땅도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시민입니다. 그래서 1789년에 시민혁명을 일으킨 주된 세력들은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789년 프랑스 혁명을 시민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이 주로 세금을 내고 있었는데 루이 16세가 이제 돈이 없으니까 얘들을 불러 모읍니다. 야, 너네들도 이제 세금 좀 내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이 사람들이 당연히 반발합니다. 우리가 왜 세금을 내? 우리 귀족인데 우리는 세금을 못 내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루이 16세가 방법이 없죠. 삼부회라는 것을 소집합니다. 그다음에 얘네들하고 불러 모아서 투표를 하자고 하죠. 자, 내가 이제부터 세금을 많이 거둘 건데 이거 내가 그냥 하기는 그렇고 우리 민주적으로 투표를 하자. 투표를 해서 찬성이 나오면 세금을 조금 더 거둘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네들은 당연히 찬성이죠. 세금을 거의 안 내니까. 근데 얘네들은 불만입니다. 더군다나 투표 건수가 얘네들이 6대4로 많습니다. 이 투표를 하면 당연히 통과가 되죠. 이 시민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그 회의장을 박차고 나와서 테니스 코트에 가서 우리는 반대한다. 우리가 지금부터 의회를 선포한다. 우리는 세금을 더 거두는 것을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테니스 코트 서약입니다. 이걸 계기로 1789년 프랑스 시민혁명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루이 16세가 이제 빨리 사과를 합니다. 또 미안하다. 그럼 뭘 들어줄까? 시민혁명의 세력들이 주장하는 것들을 많이 들어줍니다. 인권선언문도 발표하게 되고, 그리고 기존 왕정체제에서 입헌군주제로 넘어가는 것까지 다 수용을 합니다. 수용을 하고 나니까 루이 16세가 너무 불안한 거죠. 이러다가 내가 큰일 나겠네. 그래서 옆 나라에 가서 내가 도움을 청해야지. 밤에 몰래 도망을 가다가 잡힙니다. 단두대에서 처형을 당하죠. 루이 16세가 단두대에서 짐은 죄 없이 죽노라 라고 외치면서 단두대에서 처형을 당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프랑스가 왕정에서 입헌군주제로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었는데 이걸 계기로 공화정으로 급격하게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걸 보고 나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제 불안하죠. 다 왕들이 통치하는 나라인데 유독 프랑스만 여기서 시민혁명이 일어나서 왕이 단두대에서 처형까지 당하는 걸 보니까 이게 불안한 겁니다. 저게 만약에 우리나라에도 일어나면 나도 저꼴이 나겠네? 이렇게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이 싹 다 동맹을 맺어가지고 프랑스에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이것이 1793년 1차 대프랑스 동맹입니다. 프랑스가 이제 큰일이 났죠.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런데 호련히 나타나서 이 상황을 해결해주는 우리의 히어로가 나타납니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이 상황을 다 해결합니다. 나폴레옹은 처음에는 하급 장교로 시작합니다. 주로 탄약이나 군사 물자를 수송 마차로 옮기는 그런 일들을 지휘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이 출세하게 되는 그 계기가 발생합니다.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서 혁명정부가 탄생을 했지만 여전히 왕의 복귀를 바라는 왕정의 잔당 세력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조금씩 세력을 모아서 어느 날 갑자기 툴롱이라는 곳을 점령을 해버립니다. 툴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영국과 스페인 연합함대에 툴롱이라는 것을 그냥 줘버립니다. 왜 줘버리냐 하면 왕당파니까 당연히 프랑스가 아직도 왕이 통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주변의 나라들은 전부 다 아직도 왕이 다 지배를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줘버리면 프랑스도 다시 왕이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툴롱이라는 곳을 점령해서 영국과 스페인 연합함대에 그냥 줘버립니다. 이 소식을 듣고 혁명 지도부가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당시 툴롱에는 프랑스 함대의 거의 전부라고 할 만큼의 이 프랑스 함대가 거의 다 모여 있었습니다. 영국과 스페인 함대가 연합 함대가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프랑스 해군을 그냥 꿀꺽 삼킨 겁니다. 큰일 났죠, 이제 혁명정부가. 그래서 얼마나 이게 다급했으면 당시 그렇게 이동이 어렵던 시절에 11일 만에 군대를 여기다가 파견합니다. 당장 툴롱을 이제 다시 되찾아라, 탈환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1793년 툴롱 포위전이 시작됩니다. 지금 현재 툴롱 모습이죠. 이런 항구였는데 여기에 거의 프랑스의 거의 함대 전부라고 할 정도의 모든 함대가 여기다 당시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툴롱 포위전에 파견된 사령관으로는 키르토 장군이라는 사람이 파견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군인 출신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화가 출신이었습니다. 연줄이 좋아서 이렇게 사령관 자리까지 앉게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보내놓으니까 이 사람이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걸 탈환해야 될지 이미 도시는 다 함락이 되었고 전열이 다 갖춰진 상태에서 어떻게 탈환해야 될지 이 사람이 방법이 없는 겁니다. 여기에 나폴레옹이 투입이 됩니다. 왜 나폴레옹이 투입이 됐을까? 나폴레옹이 하급 장교 시절에 당시 혁명 세력을 굉장히 지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편지를 써서 주변 사람들한테 막 나눠주고 그랬답니다. 나는 혁명을 이렇게 지지한다. 혁명 정부가 이렇게 잘한다. 이런 것들을 막 편지를 써서 나눠주고 읽어주고 막 그랬는데 이게 우연찮게 혁명정부 지도부까지 그 편지가 전달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혁명정부 지도부가 나폴레옹이 굉장히 똑똑한 친구구만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되니까 그 당시 툴롱 근처에 있던 나폴레옹을 여기다 투입을 합니다. 근데 나폴레옹은 전문적인 군사 교육을 받은 사관학교 출신입니다. 근데 가보니까 이 카루토 장군 이 사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혁명정부에 자기가 편지를 씁니다. 카루토 장군으로는 도저히 툴롱을 탈환을 못하겠다. 나를 사령관으로 앉혀달라. 그러면 내가 책임지고 툴롱을 재탈환하겠다. 라고 편지를 씁니다. 혁명정부가 그 말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카루토 장군 빼버리고 나폴레옹이 투입이 됩니다. 나폴레옹이 썼던 전략은 간단합니다. 이게 이런 포를 주변에 있는 포 없는 포를 다 끌어모읍니다. 한 300개를 모읍니다. 300개를 모아서 이걸 3개 부대로 나눠서 조금씩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전략을 많이 썼습니다. 스타크래프트 같은 전략 게임 할 때 우리가 주로 많이 쓰던 그런 전략이죠. 이 전략을 썼는데 석 달이 걸렸습니다. 정말 툴롱을 탄환해 버립니다. 나폴레옹이. 당시에 혁명 정부가 이 나폴레옹이 얼마나 이뻐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나폴레옹이 여기서 벼락 출세를 합니다. 하급 장교 중위 출신이었는데 이 사람이 중위 거의 사단장까지 계급이 수직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나폴레옹이 이렇게 벼락 출세를 한 상황에서 프랑스에 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혁명정부가 큰일이 났죠. 갑자기 주변에 있는 나라들 싹 다 포위해서 전부 다 선전포고를 해버리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는데 우리에게 나폴레옹이라는 히어로가 있죠. 야, 나폴레옹 데리고 와봐. 걔 한번 보내봐봐. 나폴레옹을 투입시킵니다. 어디다 투입시키냐면 당시 오스트리아가 이탈리아와 연합해서 프랑스를 치려고 이 지역에 14만 명을 대기시켜놨습니다. 이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연합군은 당시에 딱 하나의 길 하나만 막으면 됐었습니다. 이쪽 길만 막으면 다른 쪽은 막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알프스 산맥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으로 못 넘어오니까 여기만 막으면 그대로 프랑스까지 진격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여기에 14만 명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혁명정부가 나폴레옹에게 6만 명을 지원해줍니다. 좀 더 지원해주지, 10만 명도 아니고 그냥 딸랑 6만 명만 줍니다. 가서 막으라고 나폴레옹이 6만 명을 군사를 지원해서 보냅니다. 나폴레옹이 보니까 이 6만 명 가지고 가서는 이게 상대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부하들에게 물어봅니다. 야, 우리 알프스산 넘어갈래? 물어보죠. 여기 부하들이 당연히 이렇게 대답했겠죠. 미쳤나봐. 알프스산 어떻게 넘어? 거기 얼마나 높은데 어떻게 넘어가 거기를? 나폴레옹이 대답합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지롱 이러면서 싹 다 데리고 알프스산을 진짜 넘어가 버립니다.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 연합군은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 뒤로 돌아가서 이 14만 명을 다 괴멸시켜버립니다. 다비드가 알프스산을 넘어가는 나폴레옹을 그린 작품입니다. 다비드가 이 나폴레옹에게 잘 보이려고 이렇게
그린 거죠. 이거는 100% 개뻥입니다. 이런 말 가지고는 절대로 산을 못 올라가죠. 알프스 산이 뭐 동네 산도 아니고 이런 말은 초원이나 평지를 달리는 말이지 산을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노새를 타고 추위에 벌벌 떨면서 그렇게 알프스 산을 넘어갔겠죠. 알프스 산에 있는 제일 높은 산 융프라우 산이 이게 뭐 4,000m가 넘는데 꼭 뭐 이 산을 넘지는 않았겠지만 알프스 산맥의 평균 높이가 2,800m입니다. 2,800m가 어느 정도 높이냐면 우리 지리산 천왕봉이 2,000m가 안 됩니다. 1,950m가 그렇거든요. 그 정도로 높은 산입니다. 보세를 타고 소를 끌고 병사들을 데리고 실제로 넘어갔습니다. 나폴레옹은 여기서 14만 명의 연합군을 괴멸시키고 오스트리아로 바로 진격해서 수도 빈까지 함락시켜버립니다.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가 항복을 선언합니다. 롬바디아라는 이탈리아 북부 지역과 벨기에까지 프랑스에 다 내주고 평화협정을 맺어버립니다. 1차 대불동맹이 완전히 해체가 되죠. 전부 다 선전포고했던 거는 뭐 없던 일로 하고 뭐 그냥 스물스물 다 그냥 다 포기해버립니다. 이때 나폴레옹의 나이가 27세였습니다. 이게 당시 프랑스 시민들에게 나폴레옹 인기가 어마어마합니다. 툴롱도 탈환한 장본인이 나폴레옹이고 연합군의 공격을 받을 위기에서 나폴레옹이 이 프랑스를 구해낸 겁니다. 이렇게 나폴레옹 인기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집니다. 그런데 유독 영국만은 프랑스를 계속 침략하겠다고 선전포고를 취소하지 않습니다. 영국은 얘기가 다르죠. 다른 쪽은 다 대륙으로 같이 이렇게 묶여있는데 영국은 섬나라지 않습니까? 근데 프랑스가 영국을 치기가 어렵습니다. 섬나라이기도 하지만 영국의 해군 함대가 세력이 너무 강했고 당시 프랑스가 상대할 정도의 해군력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다가 영국과 프랑스는 유럽에서 이미 7년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식민지를 서로 탈환하기 위해서 벌인 7년 전쟁에서 프랑스가 결국은 집니다. 별 소득 없이 물러납니다. 이 7년 전쟁을 졌기 때문에 결국은 아메리카에서 영국한테 식민지도 다 뺏기는 그런 결과까지 나중에는 발생하는데 이미 프랑스는 많은 전쟁을 치른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섬나라 영국까지 쳐들어갈 기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 혁명정부는 나폴레옹을 이집트에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속내는 이렇습니다. 혁명정부니까 당연히 시민들한테 혁명정부가 인기를 얻고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혁명정부보다는 나폴레옹이 훨씬 더 인기가 많습니다. 혁명정부에서도 내분이 일어나서 다툼이 많이 일어났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혁명정부에서는 나폴레옹이 굉장히 눈의 가시처럼 그렇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이용할 때는 굉장히 좋았지만 나중에는 나폴레옹 인기가 너무 높아지니까 나폴레옹이 그때부터는 부담스러워진 거죠. 그래서 나폴레옹을 내보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던 차에 나폴레옹을 이집트로 보내버립니다. 이게 속내였는데 그것도 표면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었죠. 왜냐하면 나폴레옹을 이집트로 보내서 지중해 무역을 차단시켜버리자. 그러면 영국이 고립될 것이다. 그래서 영국을 나중에 공격해보자 라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였습니다. 이집트를 점령하는 것이 영국을 고립시키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동양에서 수입되는 물건들이 경로가 대부분 지중해를 통해서 그리고 베네치아를 통해서 수입이 되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당시 유럽 사람들은 후추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후추가 당시는 금보다 훨씬 더 비싼 물품이었습니다. 이 물건들이 주로 지중해를 통해서 그리고 이탈리아와 베네치아를 통해서 이렇게 유럽으로 공급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집트를 점령해버리면 이 지중해 무역을 차단시켜버리니까 영국이 동양에서 오는 물건들을 수입하는 길을 완전히 차단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인도 등의 그 동양에서 물건이 수입되는 경로는 나중에 포르투갈에 의해서 새로운 경로가 발견이 됩니다. 뭐 세상 어디든 다 가겠다고 하는 바스코 다가마가 새로운 경로를 찾기 시작했죠. 이렇게 아프리카 대륙을 더듬다가 어느 날 희망봉을 싹 돌아서 이쯤에 가서 인도 쪽으로 항해하는 경로를 아는 사람을 만납니다. 만나서 인도로 가는 새로운 수입 루트를 이렇게 발견하게 되죠. 나중에는 영국도 같이 이 경로를 따라서 같이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게 지중해 통해서 수입되는 것보다는 거리가 너무 먼니다. 너무 머니까 여전히 지중해를 통한 수입 경로는 유효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를 막아버리면 굉장히 영국한테도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카이로까지 점령한 나폴레옹의 이집트 원정은 실패로 끝납니다. 더군다나 영국의 함대가 프랑스 함대를 완전히 괴멸시켜버리는 바람에 이집트에 있던 당시 나폴레옹은 본국과의 연락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상태였습니다. 이 상태에서 새로운 일이 일어나죠. 당시 영국과 오스트리아, 러시아, 지금의 터키죠. 오스만 투르크가 새로 연합을 해서 프랑스를 공격하기로 동맹을 맺습니다. 야, 나폴레옹이 지금 프랑스에 없단다. 야, 지금이 기회지. 하고 동맹을 싹 맺어서 프랑스를 공격하기로 새로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게 2차 대불 동맹입니다.
나폴레옹은 지금 이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포로 교환을 하는 도중에 우연히 이 상황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폴레옹 혼자 다시 이집트를 탈출해서 툴롱으로 돌아옵니다. 툴롱에 돌아와 보니까 프랑스 시민들이 나폴레옹을 너무너무 환영을 해줬습니다. 이전에 툴롱을 탈환했던 기억도 있고 또 이전에 1차 대불 동맹을 완전히 해결했던 기억도 있으니까 나폴레옹이 오면 모든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툴롱을 통해서 돌아와서 한 일이 뭐였냐면 당시 내분을 겪고 있던 혁명정부를 나폴레옹이 접수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원로회가 열렸을 때 나폴레옹이 여기에 참석합니다. 참석해서 나폴레옹이 나는 공화국을 희망한다. 나에게 권력을 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원로회가 안 들어주죠. 그래서 나폴레옹이 미리 배치해놓은 군사들을 통해서 이 원로회를 완전히 장악해버리고 본인이 1통령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당시 프랑스는 3통령 체제였는데 2통령, 3통령은 거의 뭐 형식적인 자료였고 1통령이 거의 외교나 모든 군사적 권한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이때 쿠데타를 통해서 프랑스의 최고 권력까지 오르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나폴레옹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죠. 스스로 황제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당시 유럽 사람들의 인식에 황제는 카를 대제 같은 사람 혹은 로마 황제 같은 사람들이 황제였습니다. 황제는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로마 교황이 황제라는 지위를 부여해야만 황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태양왕 루이 14세조차도 스스로 황제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은 스스로 황제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황제의 칭호는 교황으로부터 권위를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은 왜 황제가 되려고 했을까? 표면적인 이유는 이렇습니다. 신이 보살펴주는 나라, 그리고 신이 보살펴주는 지도자, 신의 대리인으로서 내가 프랑스를 지도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이유는 이전에 부르봉 왕가의 잔당들이 남아있으니까 왕정 복귀를 시도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황제가 되어야만 이들이 다시 프랑스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을 사전에 내가 차단할 수 있다 라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나폴레옹의 권력의 욕심이죠. 끝도 없는 권력의 욕심 때문입니다. 이런 황제의 지위는 형식적으로라도 로마 교황청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교리문답이라는 것을 통해서 로마 교황청의 동의를 얻게 되는데 이렇게 물었다고 하죠. 이렇게 물었는데 나폴레옹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황제의 봉사를 해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복종하고 명예롭게 하는 길이다. 나에게 다 복종하라. 어떻게 보면 나폴레옹은 프랑스의 시민혁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최고의 권력까지 오른 사람인데 본인들이 타파하고자 했던 왕정의 길로 다시 복귀를 하게 됩니다. 당시 혁명 세력의 초심은 없어지고 황제라는 그런 지위를 다시 탐내게 됩니다. 이렇게 나폴레옹 혼자 이렇게 결심을 한다고 해서 무작정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걸 국민투표에 붙였습니다. 당시 압도적인 찬성표를 얻고 이것이 통과가 됩니다. 당시 프랑스 시민들은 몰랐죠. 나폴레옹이 이렇게까지 권력에 대한 욕심을 많이 낼 줄, 그리고 끝도 없는 전쟁을 벌이게 될 줄, 나폴레옹이 독재를 하게 될 줄 당시 프랑스 시민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1804년에 황제 즉위식에 오르게 됩니다. 프랑스 왕들이 전통적으로 왕위를 이어받던 장소가 랭스 대성당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여기서 안 했죠. 왜냐하면 부패한 부르봉 왕가들이 했던 장소니까. 나폴레옹은 여기서 안 했습니다. 황제가 되기 위해서는 로마 교황청으로 가야 되죠. 베드로 대성당에 가서 로마 교황으로부터 황제 지위를 부여받아야 되는데 나폴레옹이 여기 안 갑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폴레옹은 이탈리아를 다 점령했으니까 내가 거기 왜? 교황이 와야지. 당연히 교황이 와야지. 그래서 나폴레옹은 노틀담 대성당에서 황제 즉위식을 거행합니다. 지금은 불이 타서 여기 못 가보죠. 제가 불나기 한 2년 전에 가봤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나폴레옹은 황제 즉위식 때 실제로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 왕관을 섰다고 합니다. 로마 교황이 노트르담 대성당에 와서 나폴레옹에게 황제의 왕관을 씌워주려고 하자 나폴레옹이 그것을 뺏어서 본인 스스로 황제의 왕관을 머리에 섰다고 합니다. 나폴레옹이 생각하기에 로마 교황청의 권위, 로마 교황이 자신에게 황제라는 지위를 부여해주는 절차 따위는 이미 필요가 없죠. 본인 스스로는 이미 황제입니다. 다만 형식적인 절차만 남은 거죠. 그래서 로마 교황이 황제의 왕관을 씌워주려고 하자 그것을 뺏어서 본인 스스로 썼다고 합니다. 황제의 왕관을 직접 쓴 나폴레옹이었지만 이 사실을 곧이곧대로 시민들한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다비드를 부릅니다. 이걸 어떻게 그림으로 좀 잘 좀 표현해봐라.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비드가 충성하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다비드는 굉장히 정치적인 화가였습니다. 프랑스 혁명 시절에는 혁명 지지자들 편에 서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요. 나폴레옹이 권력을 잡자 나폴레옹 편에 서서 또
많은 수많은 나폴레옹을 찬양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다비드는 황제의 왕관을 직접 쓰는 나폴레옹을 스케치도 했지만 그렇게 직접 표현하지는 않고요. 이미 황제의 왕관을 쓰고 있는 나폴레옹, 그리고 황후 조세핀에게 왕관을 씌워주는 장면으로 스스로 황제가 된 이 장면을 굉장히 순화해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로마 교황이 조용히 앉아서 축하를 해주는 장면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 그림을 그리고 나니까 나폴레옹이 정말 좋아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그림 자체 사이즈도 굉장히 큰 사이즈인데 나폴레옹 키가 168cm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그림에서 나폴레옹 키는 175cm 정도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황으로부터 황제의 왕관을 뺏어서 쓰는 장면을 이렇게 순화해서 표현해 주니까 나폴레옹이 어떻게 내 마음에 이렇게 쏙 들어왔다 나온 것처럼 이렇게 잘 표현을 했냐, 나폴레옹이 정말 좋아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그림을 보면 이게 물론 역사적인 가치는 분명히 있겠습니다만은 좀 그림이 굉장히 좀 이상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잔치 같은데 아니면 결혼식 같은데 가면 신랑 신부만 쳐다보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뭐 딴짓을 하는 사람들, 서로 얘기하는 사람들, 하품하는 사람들, 조는 사람들,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사람들의 표정이 있을 텐데 여기 보시면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황후 조세핀에게 왕관을 수여하는 장면인데 이 사람들의 표정을 보시면은 특별한 표정이 없죠. 그냥 전부 다 이 왕관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이 다비드 자신입니다. 당시 행사에 참석해서 기록을 하는 것처럼 묘사를 했는데 여기도 보면 딴짓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은 나폴레옹의 형제들입니다. 나폴레옹은 이 자기 형제들에게 당시 식민지를 나눠주고 왕이 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이미 황제가 되고 난 다음부터 시민혁명의 그런 조심이 이미 온데간데 없어지고 왕정으로 다시 돌아간 거죠. 주변 사람들의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다른 특별한 표정이 없습니다. 여기도 보면 전부 다 황후의 왕관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물론 역사적인 가치는 분명히 있겠습니다만은 오로지 나폴레옹 한 사람을 위해서, 나폴레옹이 흡족할 만한 오로지 나폴레옹 한 사람을 위해서만 그린 그림입니다. 나폴레옹이 그 혁명 당시에 초심을 잃어버렸다는 증거는 사실 여러 군데서 발견이 됩니다. 유럽에서 최초로 노예제도를 폐지한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1794년 혁명 이후에 프랑스는 노예제도를 폐지해버립니다. 근데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고 나서 다시 노예제도를 부활시켜버립니다. 나폴레옹이 전쟁을 통해서 최대의 영토를 얻었을 때의 지도입니다. 스페인은 물론이고 오스트리아, 이탈리아를 포함해서 이 위쪽까지 전부 다 나폴레옹이 전쟁을 통해서 획득한, 거의 서유럽은 거의 나폴레옹이 다 차지했던 그런 지도입니다. 영국만 제외하고는 나폴레옹이 거의 다 차지했습니다. 나폴레옹 앞에 자꾸 위대한 나폴레옹이라고 부르는 이유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나폴레옹이 한 일 중에 전쟁을 통해서 식민지를 많이 넓힌, 그것을 속 빼더라도 나폴레옹은 사실 프랑스에서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나폴레옹 법전이죠. 나폴레옹 법전은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당시 프랑스는 봉건사회니까, 왕정이 지배하던 봉건사회니까 지역마다 모든 것이 다 달랐습니다. 그 지역의 성주가 정하는 법률에 따라 가지고 이 지역에 가면 합법인 것이 저 지역에 가면 불법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지역마다 모든 것이 다 달랐는데 나폴레옹이 법전을 만듭니다. 전국에서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성문 헌법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공통적으로 적용해 버리면은 그동안 특혜를 누려왔던, 권력을 누려왔던 사람들이 자기 것들을 다 내놔야 됩니다. 이게 반발이 굉장히 심하죠. 근데 나폴레옹이 이걸 진짜 실제적으로 적용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 나폴레옹 법전이 현대의 성문헌법의 근간이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법전입니다. 나폴레옹이 이렇게 여러 가지 프랑스를 현대화시키는 데도 많이 혁혁한 공을 세웠지만,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나폴레옹은 크게 두 가지 실수를 합니다. 하나는 영국을 완전히 고립시키기 위해서 영국 봉쇄령을 나폴레옹이 내립니다. 영국 봉쇄령을 내리고 난 다음에 아무도 영국하고 교육을 하지 마라 라고 나폴레옹이 명령을 내렸는데, 러시아는 영국하고 교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부터 영국하고 교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폴레옹이 이 사실을 듣고 60만 대군을 이끌고 러시아로 침공해버립니다. 당시 러시아의 군사력으로는 나폴레옹 군대를 감당할 군사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아주 쉽게 러시아를 함락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60만 대군을 이끌고 모스크바로 침공을 합니다. 근데 침공을 해서 쉽게 모스크바를 점령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러시아 군대가 철군하면서 모스크바의 주변에 있는 모든 식량을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군사적으로 쓸만한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나폴레옹의 전략은 뭐냐면, 당시 옛날에 몽골군 전략하고 똑같습니다. 현지에서 가서 점령하고 현지에서 필요한 물자를 모두 조달한다. 그래서 군사들을 가볍게 이동시킨다 라는 것이 주로
주된 전략이었는데 아무것도 없이 갔다가 모스크바에서 얻는 것이 식량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돌아오기에는 이미 너무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어쩔 수 없이 철군하는데 러시아 군사들이 다시 돌아와서 60만 대군을 거의 다 괴멸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이 전쟁에서 크게 대패하고 난 다음에 섬으로 완전히 귀향을 한번 가죠. 가고 다시 한번 복귀를 합니다. 복귀를 하는데 나폴레옹의 마지막 전투, 벨기에에서 워털루 전투에서 영국군의 동맹군에게 크게 한번 패합니다. 그 항복을 하고 난 다음에 나폴레옹이 이 두 가지 전쟁에서 크게 패하고 난 다음 그 섬에서 쓸쓸히 마지막 생을 마감합니다. 히틀러가 프랑스를 침략했을 당시에 나폴레옹 묘지에 가서 이렇게 참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히틀러인데요. 히틀러가 나폴레옹을 굉장히 존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폴레옹 무덤이 있는 이 바닥이 전부 다 대리석인데 군인들이 문화로 밟지 못하도록 바닥에 널빤지를 다 깔 정도로 히틀러가 나폴레옹을 굉장히 존경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프랑스 전쟁박물관 옆에 가면 이 지하에 나폴레옹 무덤이 있습니다. 하급 장교에서 출발한 나폴레옹은 프랑스의 최고의 권력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프랑스 시민들로부터 많은 존경도 받았고 지지도 받았고요. 그리고 프랑스를 현대화시키는 데도 혁혁한 공을 세웠고 많은 전쟁을 통해서 프랑스의 식민지도 많이 넓혀놨습니다. 나폴레옹이 프랑스에 미친 영향은 굉장히 지대하지만 끝없는 권력의 욕심 때문에 결국은 외딴 섬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그런 불행한 결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위대했지만 끝없는 권력 욕심 때문에 불행한 결말을 맞았던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였습니다.